새벽 2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파도처럼 밀려왔고 온통 느낌표와 물음표의 향연이었다. 나는 천천히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999 플러스 개의 안 읽은 메시지로 환하게 빛나는 화면을 올려다보았다. 입꼬리가 올라가며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10분 전, 나는 김민준의 모든 가족, 친구, 그리고 회사 단톡방에 게시물을 하나 올렸다. 사진 9장, 한 장 한 장이 모두 김민준과 조유진의 다정한 모습이었다. 캡션은 단 한 줄. 제 남편이 곧 아빠가 되는 것을 축하합니다. 상간녀가 임신했으니 모든 친지, 친구분들께 정중히 알립니다. 김민준의 사촌형에게서 가장 먼저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그 다음은 그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절친들이었다. 핸드폰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듯 울어댔다. 나는 무음 모드로 바꾸고 여유롭게 샤워를 했다. 잠시 후 욕실에서 나왔을 때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서연, 문 열어. 너 미쳤어? 나는 느긋하게 잠옷을 입고 아이들 방문을 잠근 후에야 현관문을 열었다. 김민준이 미친 개처럼 달려들며 손을 치켜들었다. 나는 가볍게 옆으로 피하며 입술을 비틀었다. 나 때리게? 김민준 씨, 손대기 전에 결과부터 잘 생각해봐. 그는 부들부들 떨며 내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미친 여자, 누가 그딴 걸 올리라고 했어? 내 평판, 내 경력 다 망치고 싶어? 나는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차갑게 말했다. 당신을 망친다고? 당신 평판이 얼마나 대단한데? 바람 피울 땐 아내와 아이들을 망가뜨릴 생각은 안 했어? 당신이 버린 아이 생각은? 당장 지워. 전부 다 지우란 말이야.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나는 그의 초라한 몰골을 보며 지난 3년간 묵혀온 울분이 드디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지우라고? 무슨 근거로? 이 게임은 김민준 씨,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무슨 뜻이야?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찻상 아래에 있던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표지를 가볍게 두드렸다.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이 안에는 지난 3년간 당신의 위대한 업적이 전부 담겨 있어. 하나하나 큰 소리로 읽어줄까? 나는 그날 밤을 결코 잊지 못한다. 3년 전 아들 김성우의 5번째 생일. 나는 음식을 가득 차리고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뽀로로 케이크를 사서 김민준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6시. 그는 야근이라고 했다. 7시. 아직 회의 중이라고 했다. 8시. 거의 다 왔다고 했다. 9시. 전화기가 꺼졌다. 아들은 울다가 지쳐 잠들었고 딸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계속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아직 안 와? 아이들을 재우고 카톡을 열자 그의 회사 동료가 올린 게시물이 보였다. 김민준 부장님, 오늘 통 크시네. 미슐랭 레스토랑. 1인당 20만 원이 넘어. 첨부된 사진에는 그가 중앙에 앉아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7년의 결혼 생활. 나는 경력을 포기하고 집에서 그를 내조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그는 아들 생일에 다른 여자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다. 메시지를 계속 보내자 한참 뒤에 답장이 왔다. 배터리가 없었어. 지금 가는 중이야. 새벽 1시 그가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다. 술에 취해 낯선 향수 냄새를 풍겼고 셔츠 기세는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다. 여보, 미안해. 오늘 클라이언트가 너무 까다로워서. 나는 맞은편의 성글을 보며 처음으로 그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세웠다. 그의 핸드폰을 뒤졌다. 메시지는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지만 결제 내역은 숨길 수 없었다. 화장품, 명품 가방, 호텔, 3개월간 그 여자에게 쓴 돈이 거의 1천만 원. 나는 아이들을 위해 마트 할인 채소 하나를 살 때도 망설였는데 날이 밝아올 무렵 나는 결심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겠다. 그가 대가를 치르게 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부터 나는 최고의 배우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잠에서 깨자 나는 소고기죽을 끓여 눈앞에 놓았다. 여보, 어젯밤에 힘들었죠? 기운나게 좀 먹어요. 그는 내가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에 당황한 듯 멍하니 있었다. 여보, 어젯밤 일은 정말 해명할 필요 없어요. 나는 부드럽게 그의 말을 끊었다. 알아요, 당신 일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그날부터 나는 이전보다 더 헌신적인 아내가 되었다. 매일 다른 반찬을 내고 정성껏 식사를 차렸으며 집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치웠다. 처음에는 김민준도 죄책감을 느끼는 듯했지만 내가 아무렇지 않자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다. 그의 외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고 귀가는 더 늦어졌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내 계획을 시작했다. 먼저 새 은행 계좌를 만들고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장을 볼 때마다 일부러 잔돈을 남겼고 그가 주는 생활비도 조금씩 아껴 저축했다. 동시에 법 공부를 시작했다. 혼인법, 상속법, 민법, 모든 조항을 파고들었다. 양념통 뒤에 책을 숨겨두고 그가 없을 때마다 몰래 읽었다. 3개월 후 나는 김반장이라는 사립탐정을 우연히 만났다. 우연이라 했지만 사실은 내 계획의 일부였다. 김반장은 은퇴한 베테랑 형사로 이 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했다. 사모님, 정말 남편분을 조사하시겠습니까? 확실해요. 나는 현금 250만 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계약금입니다. 김반장은 돈을 받으며 나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봤다. 사모님,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어떤 진실은 상상보다 더 잔인합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마음의 준비는 충분히 했습니다. 한 달 후 김반장이 첫 보고서를 가져왔다. 김민준이 조유진을 껴안고 호텔, 백화점, 영화관, 심지어 산부인과까지 드나드는 사진들이었다. 그 여자 정말 임신했어요? 내가 물었다. 처음엔 진짜였지만 3개월 후에 유산했습니다. 그 후로는 다 가짜입니다. 사모님 남편분은 아들을 꽤나 원하시는 것 같군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 사람 이미 아들 있어요. 집에 있는 아드님 말입니까? 아니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밖에 있는 그 사람의 숨겨진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김 반장이 얼어붙었다. 알고 계셨습니까? 추측일 뿐이에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2달 후 김 반장은 더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다. 사모님, 예측이 맞았습니다. 남편분에게 2살 넘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빌라에서 키우고 있더군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사진 한 뭉치를 꺼냈다. 사진 속에는 시아버지인 김 회장이 한 중년 여성과 그 옆에 20대 후반의 청년을 껴안고 있었다. 시아버님의 내연녀와 혼외자입니다. 이 아들은 남편분보다 2살 많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집안은 정말 인재들만 모였구나. DNA 검사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체 샘플이 필요합니다. 문제 없어요.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겉으로는 현모양처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미친 듯이 증거를 수집했다. 김민준이 바람을 피울 때마다 그가 상간녀에게 쓴 돈 한 푼 한 푼을 모두 기록했다. 그의 차에 위치 추적기와 녹음기까지 설치했다. 그의 배신이 담긴 모든 말,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증거, 나는 내 탄약고를 가득 채웠다. 김민준이 집을 나서자마자 그의 어머니 강미숙 여사가 씩씩거리며 들이닥쳤다. 안기도 전에 나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박서연, 이 재수 없는 것. 우리 김씨 집안이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파괴자를 들였단 말이냐. 민준이가 밖에서 손님 접대하느라 죽을 만큼 힘든데 이해는 못할 망정 감히 모함을 해? 나는 차갑게 웃으며 핸드폰 앨범을 열어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었다. 어머님, 밖에서 손님 접대하는데 호텔방을 잡아야 하나요? 내연녀에게 명품 가방을 사줘야 하고요. 호텔 예약 기록, 쇼핑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하나하나의 증거가 눈앞에 펼쳐지자 강 여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뭐, 남자가 밖에서 바람 좀 피우는 게 뭐 대수라고. 아내라면 눈 감아줄 줄도 알아야지.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잘났는데 여자가 꼬이는 게 당연하지. 네가 남편 간수를 잘해서 만족시켰어 봐. 걔가 밖에서 다른 여자를 찾았겠어? 나는 그녀의 가치관에 충격을 받아 잠시 말을 잃었다. 어머님, 아드님이 바람 피운 게 제 탓이라는 말씀이세요? 당연히 내 탓이지. 강 여사가 이치에 맞는다는 듯 쏘아붙였다. 내 꼴을 좀 봐라. 맨날 집에서 애나 보면서 자기 관리도 안 하고 촌스러운 아줌마나 다름없잖아. 우리 민준이가 매일 얼마나 젊고 예쁜 여자들을 보는데 네가 뭘로 그 애들과 비교가 되겠어?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그럼 어머님은 그 사람이 바람 피우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강 여사는 내 시선을 피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모르신다고요? 나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차갑게 웃었다. 그럼 작년설에 어머님이 그 사람을 도와 이체해 주신 3천만 원은 뭔가요? 나는 찻상 위로 은행 거래 내역서 한 뭉치를 던졌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진실을 파헤치는 칼날 같았다. 여기 모든 거래에 어머님 서명이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너
너 이걸 어디서 구했어? 어머님은 은행 직원이 바보인 줄 아세요? 그렇게 큰 돈이 오가는데 흔적이 안 남을까요? 나는 경멸하듯 입꼬리를 올렸다. 어머님께 상기시켜드리죠. 이 행위는 부부 공동재산 빼돌리기로 엄연한 불법입니다. 강 여사는 공황 상태에 빠져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냥 아들 돈 관리만 도와준 거야. 관리를 어머님 통장으로 바로 이체하는 방식으로요? 저는 일어나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어머님, 지금이라도 순순히 돈을 돌려주시면 조용히 넘어가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재산 횡령으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가 감히, 그녀가 발악했다. 제가 감히 하는지 아닌지 보세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들며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까요? 그녀의 기세가 즉시 꺾였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가방에서 은행카드 한 장을 꺼냈다. 여기 2억 원이 있어. 나머지 1억 원은 펀드에 투자해서 다음 달에나 찾을 수 있어. 나는 카드를 받아들고 입꼬리를 올렸다. 비밀번호는 86개. 운도 좋으시네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이제 가보셔도 좋습니다. 서연아, 네가 아직 화난 거 알아. 강 여사의 목소리가 거짓된 다정함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마라. 아이들에게는 온전한 가정이 필요하잖니. 나는 그녀를 칼날 같은 눈으로 쳐다봤다. 온전한 가정이요? 아빠는 바람 피우고 할머니는 재산 빼돌리기를 돕는 가정이요? 그게 온전한 건가요? 어머님, 제 앞에서 가정이라는 두 단어는 꺼내지도 마세요.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카메라로 보니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조유진, 26세, 김민준의 비서이자 그가 밖에서 키우는 금빛새였다. 문을 열자 그녀는 잔뜩 부푼 배를 내밀며 거만하게 들어왔다. 서연 언니, 처음 뵙네요. 저는 유진이에요. 민준 씨한테 제 얘기 들으셨죠? 그녀는 일부러 배를 쓰다듬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여기 민준 씨 아이가 있어요. 나는 여유롭게 차를 따르고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열었다. 오, 몇 개월인데요? 3개월이요.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꺼냈다. 의사 선생님이 아들이래요. 민준 씨가 엄청 기뻐했어요. 드디어 아들을 갖게 됐다고. 나는 초음파 사진을 훑어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뭘 웃어요? 그녀의 얼굴이 살짝 찌푸려졌다. 아니에요. 나는 사진을 돌려주며 말했다. 요즘 포토샵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 싶어서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의 뜻이죠. 나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태연하게 말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초음파 사진은 의사 서명이 오른쪽 하단에 있어야지 왼쪽이 아니에요. 여기 태낭 크기는 6주에 해당하지 당신이 말한 12주가 아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절대 초음파 사진에 태아 성별을 기재하지 않아요. 조유진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 언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아이를 둘이나 낳았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내 시선이 그녀의 배에 멈췄다. 한 글자 한 글자 못을 박듯 말했다. 내가 아는 정보에 따르면 당신은 지난 2년간 낙태를 3번 했더군요. 재작년 8월, 작년 3월, 올해 1월 모두 같은 개인 병원에서 그리고 매번 김민준이 돈을 냈죠.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아가씨,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3년 전 당신이 막 회사에 입사했을 때 김민주는 이미 당신을 점 찍었어요. 그는 당신 월급을 올려주고 단둘이 가는 출장을 만들고 가까워질 기회를 계속 만들어줬죠. 반년 후 제주도 출장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잠자리를 가졌고요. 그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이가 좀 더 크면 이혼할 거라고 했겠죠. 당신은 그 말을 믿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고요. 조유진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 임신했을 때 당신은 금이라도 캔 듯 기뻐했죠. 아이를 등에 업고 신분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시기가 좋지 않다며 지우라고 했어요. 두 번째도 같은 말이었고 세 번째엔 당신이 더 똑똑해져서 일을 저지른 후에 알리려 했지만 그는 당신을 병원으로 직접 끌고 갔죠. 내가 맞죠? 조유진은 얼굴을 감쌌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언니, 다 알고 계셨어요? 그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소파로 돌아와 앉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그의 유일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나는 또 다른 사진 뭉치를 찻상 위에 던졌다. 이건 지난달 부산에서. 이 여자는 회사 신입 인턴이에요.
이건 2달 전 일본에서 클라이언트의 딸이죠. 아, 맞다. 이 사진도 있네요. 나는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이 아이가 그의 진짜 혼외자예요. 이미 2살이 넘었죠. 아이 엄마는 그의 전 여자친구고요. 사귄 지 5년 됐었대요. 조유진은 사진 더미를 보며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는 나만 사랑한다고 했어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아내와 자식을 배신한 남자가? 뭘 믿고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가씨, 높이 오르고 싶으면 적어도 머리는 써야지. 임신 사기 같은 싸구려 수법으로 김민주는 속일 수 있어도 나를 속이려고? 아직 멀었어. 그리고 똑똑히 기억해도 다시는 함부로 내 집에 발들이지 마.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기 전에. 이제 꺼져. 조유진은 넋이 나간 채 일어섰다가 문 앞에서 뒤를 돌아봤다. 서연 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나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그가 결혼한 줄 몰랐고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고? 당신이 그를 유혹할 땐 그렇게 말 안 했던데. 나는 핸드폰을 열어 녹음 파일을 틀었다. 스피커에서는 조유진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준 씨, 사모님은 그렇게 촌스러운데 어떻게 저만큼 당신을 이해하겠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2사람이 처음 잠자리를 가진 후의 녹음이야. 아가씨, 순진한 척 연기 그만해. 감히 상간녀가 될 생각을 했다면 그 결과를 감당할 배짱도 있어야지. 이제 꺼져. 조유진이 비참한 몰골로 떠난 후 나는 서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수야, 준비는 어디까지 됐어? 전화기 너머 서지수의 목소리는 기세등등했다. 걱정 마. 필요한 증거는 전부 정리해뒀어. 서연아, 이번엔 반드시 그 쓰레기를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서지수는 내 대학 동기이자 현재 이 도시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지난 3년간 그녀는 내가 증거를 수집하고 이 세기의 이혼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조용히 도와주었다. 오후에 우리는 그녀의 법률 사무소에서 만났다. 책상 위에는 서류와 사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게 김민준의 외도 증거 전체야. 서지수가 첫 번째 서류 더미를 가리켰다. 총 127번의 호텔 투숙 기록. 매번 CCTV 영상 확보했어. 이건 재산은닉 증거. 지난 3년간 그는 최소 3억 원의 공동재산을 여러 형태로 빼돌렸어. 2억은 자기 엄마 명의로 5천만 원은 사촌형에게, 나머지는 조유진에게 썼고 나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김민준이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 아이, DNA 검사 보고서 여기 있어. 서지수가 내게 서류를 건넸다. 친자 확률 99.99%. 틀림없어. 아이는 2살이 넘었고 교회의 한 빌라에 살고 있어. 주민등록은 조유진의 사촌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는 바람만 피운 게 아니라 혼외자까지 있었던 거야. 내 손이 가늘게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혐오감 때문이었다. 이 남자는 어쩌면 이렇게까지 비열할 수 있을까? 더 충격적인 것도 있어. 서지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네가 나한테 조사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녀는 USB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는 김민준이 회사에서 저지른 비리 내역 전부가 담겨 있어. 공금 횡령, 리베이트 수수, 상업 뇌물, 관련 금액이 5억 원을 넘어.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에 있는 이름 하나를 가리켰다. 이 사람은 누구야? 아, 그 회사 재무이사 이 부장. 김민준이랑 아주 친한 형동생 사이지. 둘이 짜고 지난 몇 년간 더러운 돈 꽤나 벌었어. 재미있는 건 그 아내가 질투심 많기로 유명하다는 거야. 만약 자기 남편이 김민준이 내연녀 키우는 돈을 옮겨준 걸 알게 된다면 나는 즉시 알아차렸다. 그게 바로 돌파구였다. 정답. 서지수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그 여자 만나기로 약속 잡아뒀어. 서연아,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나는 책상 위에 산처럼 쌓인 증거들을 바라봤다. 3년간의 인내와 고통이 낳은 결과물이었다. 사진 한 장, 서류 한 뭉치가 모두 김민준의 심장을 찌를 비수였다. 지수야, 나한테 비장의 카드가 하나 더 있어.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다. 정말 최후의 순간이 아니면 쓰고 싶지 않아. 서지수가 봉투를 받아 열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서연아, 너 설마.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잡초는 뿌리까지 뽑아야지. 김민준이 내 가정을 파괴했으니 나는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재무이사의 아내 최영희가 약속대로 찾아왔다. 그녀는 화려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고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다.
서 변호사님, 하신 말씀이 전부 사실이에요? 서지수가 물을 따르며 권했다. 이 여사님, 서두르지 마시고 우선 앉으세요. 차근차근 이야기하시죠. 나는 옆에 앉아 최영희를 유심히 관찰했다. 지수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을 빈틈없이 관리하는 암사자로 유명했다. 그 김민준이란 작자가 좋은 놈이 아닐 줄 알았어. 최영희가 이를 갈았다. 맨날 우리 집 양반 꼬드겨서 밖에서 놀아나고 나는 타이밍 좋게 미소 지었다. 이 여사님, 사실 그냥 노는 것만이 아니에요. 훨씬 심각한 일도 같이 했죠. 나는 서류 뭉치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서류를 집어들자마자 얼굴색이 변했다. 5천만 원. 이건 남편분께서 김민준을 도와 빼돌린 돈의 일부일 뿐이에요. 전부 내연녀 키우는데 썼고요. 뭐라고요? 최영희가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 왼수 같은 이 영감탱이가 이 여사님 더 심각한 일도 있어요. 서지수가 다른 서류를 밀며 덧붙였다. 남편분과 김민준이 회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최영희는 서류를 들고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일이 알려지면 감옥에 가나요? 최소 3년, 심하면 10년이죠. 협조 태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서지수가 태연하게 답했다. 최영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두 사람이 날 찾아온 건 결국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거죠? 나와 지수가 눈빛을 교환한 후 내가 입을 열었다. 이 여사님, 저희는 여사님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여사님께도 이득이 될 거예요. 무슨 이득? 첫째, 모든 일이 터지기 전에 이혼해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여사님께서 제보자가 되시면 남편분은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했다.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사례금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의 눈이 빛났다. 얼마요? 5천만 원. 거래하죠. 그녀는 테이블을 쳤다. 당장 집에 가서 그 영감탱이부터 잡아야겠어요. 씩씩거리며 떠나는 최영희의 뒷모습을 보며 서지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서연아, 네. 이 수법 정말 대단하다. 이걸 EJ라고 하지.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꼬리를 올렸다. 김민주는 자기 형제들이 항상 자기 편일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익 앞에서는 의리 따위는 웃음거리일 뿐이라는 걸 몰랐을 거야. 저녁이 되자 김민주는 그의 통합 전선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먼저 우리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민준이가 방금 우리 집에 왔었어.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엄마, 그 사람이 엄마한테 돈 얼마 줬어? 나는 태연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전화기 저편이 조용해졌다. 5천만 원? 1억? 2억?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네 동생 장가갈 때 보태스라고 하더라. 나는 차갑게 웃었다. 엄마, 받았으면 그냥 가져. 대신 차용증은 꼭 받아두고 내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라고 생각해. 서연아, 엄마는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엄마, 정말 날 생각한다면 더 이상 권하지 마.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곧이어 김민준의 절친들이 번갈아 전화를 걸어왔다. 형수님, 민준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죠. 서연아, 아이들을 생각해. 민준이한테 기회를 한번 줘. 재수씨, 화내는 건 악마를 부르는 거예요. 이혼하면 타격이 얼마나 큰데요. 나는 누구에게도 답하지 않았다. 마침내 내 핸드폰이 울렸다. 이 부장이었다. 김민준의 절친한 형이자 재무이사. 재수씨, 저희 부장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순진한 척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똑똑한 사람끼리 돌려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오늘 우리 집사람이 집에 와서 제 가죽을 벗길 뻔했습니다. 그건 두 분 부부의 일이죠.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재수씨, 그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뒤에서 재수씨가 꾸민 일이란 거 압니다. 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 부장님, 문제는 제가 뭘 원하느냐가 아니라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장이 이를 갈았다. 김민준이 공금 횡령한 거 제가 전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부 고발자라도 되시게요? 네, 재수씨가 우리 집사람 5천만 원 것만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뭐든지 다 불겠습니다.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평온하게 말했다. 이 부장님, 내일 서지수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거기서 자세히 이야기하죠. 전화를 끊고 나는 서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어. 역시나 김민주는 마침내 공황 상태에 빠졌다. 밤10시 그가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직접 찾아왔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다. 박서연 씨, 제 의뢰인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에 동의하며 양육권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우아하게 의자에 기댔다. 죄송하지만 아이들도 제 겁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박서연 씨,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으로는 법정에서 양육권을 얻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는 나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봤다. 사생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민준이 거짓된 다정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서연아, 널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 게시물들만 지우고 이혼에 협조해주면 양육비는 충분히 보장할게. 계속 이렇게 일을 키우면 나중엔 아무것도 못 얻을 수도 있어. 나는 실소를 터트리며 일어나 그의 앞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나 협박하는 거야? 김민준, 내 손에 뭐가 더 있는지 잊었어? 그가 멈칫하며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뜻이야? 나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틀었다. 그리고 태연하게 말했다. 이 동영상, 회사 감사팀에 보내줄까? 영상 속에서는 김민준이 한 공급업체와 술을 마시며 리베이트 금액을 논의하고 있었다. 액수가 명확하게 언급되자 김민준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졌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나는 핸드폰을 집어넣고 입꼬리를 올렸다. 알아서 맞춰보시지. 김민준, 나랑 게임을 하려고? 아직 멀었어. 박서연, 그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소리쳤다. 네가 이긴 것 같아? 내가 사회에서 구른 세월이 헛된 줄 알아? 내가 널 이 도시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믿어?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럼 당신은 내가 당신을 당장 감옥에 쳐넣을 수 있다는 거 믿어?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내가 문을 열자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이 신분증을 내밀었다. 실례합니다. 김민준 씨 계십니까? 저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입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다리가 풀렸다. 네가 신고했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의 좋은 형님, 이 부장님이. 그분이 당신들 지난 몇 년간의 일을 전부 자백하셨거든. 공금 횡령장부, 뇌물수수 명단. 아, 맞다. 당신 해외 계좌 정보까지. 김민주는 모든 힘을 잃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는 팔짱을 끼고 경멸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당신과 당신 변호사는 내 집에서 당장 꺼져주시죠. 다음 날 김민주는 절망 속에서 미친 듯한 행동을 시작했다. 아침 일찍부터 회사 경비원들을 대동하고 와서 아이들을 뺏으려 했다. 아빠! 딸아이가 그를 보자마자 기뻐하며 달려가려 했다. 나는 아이를 끌어당기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는 지금 나쁜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 가까이 가면 안 돼. 김민준이 달려들어 아이를 낚아채려 했다. 내 딸이야! 나는 침착하게 112를 눌렀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남편이 사람들을 데리고 집에 쳐들어와서 아이를 뺏으려 해요. 그가 멍하니 있는 사이 나는 재빨리 아이들을 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박서연, 문 열어, 애들 내놔. 김민준이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고 경비원들도 가세했다. 나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곧장 가족 단톡방에 올렸다. 모두 보세요. 이게 바로 김민준의 진짜 모습입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관님, 여긴 제 집입니다. 김민준이 소리쳤다. 제가 제 집에 와서 애들 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집문서를 내밀었다. 죄송하지만 이 집은 제 명예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무단으로 침입했고 사람들을 데려와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이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경찰은 현장을 살피고 내 핸드폰 속 영상을 확인했다. 모두 저희와 함께 서로 가서 진술해 주셔야겠습니다. 연행되면서 김민주는 나를 노려봤다. 박서연, 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같은 날 오후 그는 새로운 보복을 감행했다. 사람을 고용해 인터넷에 내가 망상에 사로잡힌 피해망상증 환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내가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하고 정신이 불안정하며 심지어 내가 아이들을 때리는 합성 사진까지 올렸다. 여론은 들끓었고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욕하기 시작했다.
내 핸드폰은 모욕적인 메시지로 쉴 새 없이 울렸지만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 김민준이 미쳐 날뛸수록 그가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역시나 그날 밤 그의 회사 사람이 찾아왔다. 박서연 씨, 저는 김민준 씨 회사 감사팀장입니다. 그가 경제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제보가 있어 조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모든 게 이 안에 있습니다. 마음껏 쓰세요. 그는 USB를 받아들고 표정이 심각해졌다. 박서연 씨, 이 증거들은 모두 사실입니까? 나는 확고한 눈빛으로 답했다. 네. 모든 항목, 모든 거래 내역이 대조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증인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나를 돌아보며 감탄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박서연 씨, 정말 용감하십니다. 나는 여유롭게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입꼬리를 올렸다. 용감한 게 아니라 막다른 길에 몰렸을 뿐입니다. 그날 밤 김민주는 공식적으로 직위 해제되었다. 그는 미친 듯이 내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문자를 보냈다. 박서연, 네가 내 모든 것을 망쳤어. 나는 단 4글자로 답장했다. 이제 시작이야. 이혼 재판은 예정대로 열렸다. 김민주는 이 도시에서 가장 비싼 변호인단을 고용했다. 모두가 잘 차려입은 정장에 결연한 표정으로 기세등등했다. 내 쪽에는 오직 서지수뿐이었다. 법원 밖에는 기자들이 일찌감치 진을 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이미 인터넷에서 큰 논란이 되어 여론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었다. 원고는 요구사항을 진술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일어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을 요구하며 동시에 피고는 빈손으로 나갈 것과 양육권은 제게 귀속될 것을 요구합니다. 김민준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다. 재판장님, 저희는 원고가 정신적 문제가 있어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원고가 망상에 사로잡혀 여러 차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제 의뢰인을 공개적으로 공격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증거랍시고 온갖 것들을 제출했다. 내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 캡처 사진, 조잡하게 편집된 몇 개의 동영상, 서지수가 침착하게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희 측은 해당 증거들의 진위 여부 감정을 요청하며 동시에 피고의 외도, 재산 은닉, 그리고 혼외자에 대한 일련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판사 앞 테이블에 놓였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출처는 명확했으며 어떤 세부 사항도 부인할 수 없었다. 이것은 피고의 호텔 투숙 기록으로 총 127회입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으로 피고는 제3자에게 2억 원 이상을 송금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의 혼외자를 확인하는 DNA 감정서입니다. 이것은 피고가 임의로 공동재산을 처분했음을 증명하는 은행거래 내역서입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의 변호사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설령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 아이를 양육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원고, 진술하십시오. 나는 서류 뭉치 하나를 제출했다. 이것은 제 명의의 재산증명서입니다. 아파트 3채, 예금 20억 원, 그리고 월 5천만 원의 투자 수입이 있습니다. 법정 전체가 웅성거렸다. 김민준이 미친 듯이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디서 그런 돈이 났어.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김민준 씨, 재산 빼돌리는 법을 아는 게 당신뿐인 줄 알았어? 지난 3년간 나는 오늘을 위해 준비했어. 당신이 준 돈 한 푼 한 푼을 모았고 당신이 상간녀에게 준 선물 영수증은 전부 보관했지. 법에 따르면 그 돈들은 내가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서지수가 말을 이었다. 재판장님, 민법에 따라 일방이 부부 공동재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증여한 경우 다른 일방은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조유진 씨에게 2억 원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나는 다시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판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원고, 모든 증거는 한 번에 제출하십시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죄송합니다. 이 증거는 좀 특별해서요. 나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피고의 아버지 김강철 회장님의 유전자 감정 결과입니다.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김민주는 몇 초간 얼어붙었다가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민준 씨와 김강철 회장님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강철 회장님에게는 올해 28세인 친아들이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김민준 씨의 김씨 가문 재산 상속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강미숙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가 기절했다. 김민준의 온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나는 그를 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혼외자를 키우는 법을 아는 게 당신뿐인 줄 알았나 봐요. 당신 아버지가 당신보다 한 수위네요. 법정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정숙, 김민준의 변호인단은 서로 당황하며 쳐다봤다. 명백히 이 충격적인 정보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의 히든카드였다. 나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재판장님, 비록 이 증거가 이혼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는 피고의 도덕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신의 출생조차 감춰진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양육권을 주장합니까? 게다가 피고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로 형사 고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판사는 몇 초간 생각에 잠겼다가 30분간 휴정을 선포했다. 휴정 시간. 김민준은 내 앞으로 돌진했다. 붉게 충혈된 눈은 상처 입은 야수 같았다. 박서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나는 차갑게 웃었다. 잔인하다고? 당신이 한 짓에 비하면 난 아직 가볍게 대한 거야. 그분은 내 아버지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분을 조사해? 당신이 내 남편이었다는 자격으로. 내가 어떤 종류의 인간과 결혼했는지 알 권리가 있으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김민준, 당신은 항상 김씨 가문의 대단한 도련님인 걸 자랑스러워했잖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기분이 어때? 그의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막혔다. 설령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분은 날 30년 넘게 키워주셨어. 그래, 30년 넘게 키웠지. 남의 자식을. 나는 일부러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생각해봐. 진실을 안 후에 그분이 회사를 당신에게 물려줄까? 아니면 자기 친아들에게 물려줄까? 김민준의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김강철 회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전화기 저편에서 분노의 찬고함이 터져나왔다. 이놈, 당장 집으로 기어들어와. 전화가 끊기자 그는 모든 힘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지수가 다가와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봤다. 김민준 씨, 이제 제대로 앉아서 이야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김민준의 변호인단이 허둥지둥 모여 상의했다. 잠시 속삭인 후 수석 변호사가 다가왔다. 박서연 씨, 제 의뢰인은 당신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죠. 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는 부디 비밀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몇 초간 생각하다가 입꼬리를 올렸다. 좋아요. 하지만 저도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김민준은 반성문을 작성하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하고 이전에 저에 대해 제기했던 모든 허위 사실을 정정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김민준을 돌아봤고 그는 눈을 감은 채 고통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30분 후 재판이 재개되었다. 이번에 김민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에 동의하며 원고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락합니다. 판사가 그를 쳐다봤다. 피고는 모든 재산과 양육권을 포기함을 확인합니까? 확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제 외에도 임의적인 재산 처분, 혼외자 존재를 모두 인정합니다. 제가 끼친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기 위해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결국 모든 압박 속에서 김민준은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집, 차, 예금, 모든 것이 내 소유가 되었고 양육권도 내게 귀속되었다. 그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5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빈손으로 떠났다. 김강철 회장은 그의 모든 재산을 동결하고 자신의 친아들에게 물려줄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할 때 김민준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박서연, 네가 날 망쳤어. 아니, 당신이 스스로를 망친 거야. 나는 합의서를 들고 평온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행운인 줄 알아야 해. 내가 당신을 빈털터리로 만들었을 뿐
사회에서 매장시키진 않았으니까. 나는 고개를 기울이며 입꼬리를 올렸다. 아, 그리고 그 경제 범죄 건은 회사에서 계속 조사할 테니. 행운을 빌어. 이혼 3일 후 김민주는 공식적으로 체포되었다. 죄명은 공금 횡령 및 상업 뇌물수수, 관련 총액은 5억 원을 넘었다.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한 이 부장은 모든 상세한 증거를 제출했다. 김민준의 친했던 친구들은 연루될까 두려워 즉시 관계를 끊었다. 김강철 회장은 김민준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안 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부자 관계를 단절했다. 그는 김민준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회수하고 그를 집에서 쫓아냈다. 강미숙 여사는 무릎 꿇고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돌아온 것은 얼굴에 던져진 이혼 서류 한 장뿐이었다. 네가 내 아들이 아닌 걸 알면서도 30년 넘게 날 속였어. 이 비열한 여자. 김강철 회장은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욕했다. 알고 보니 강미숙 여사는 김민준의 진짜 출생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옛 연인과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김강철 회장을 유혹해 대타로 세운 것이었다. 그 비밀을 30년간 숨겨왔지만 결국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폭로된 것이다. 한 달 후 김민준의 재판이 공식적으로 열렸다. 나는 증인으로 참석했다. 한때 의기양양하고 거만했던 그가 피고인석에 서서 손목에 수갑을 찬 모습을 보며 나는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결국 김민준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유진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숨겨진 아이는 기댈 곳이 없어졌다. 듣자 하니 그녀는 김강철 회장을 찾아가 돈을 구걸했지만 경비원들에게 문전박대당했다고 한다. 그 후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 이혼한 남자와 결혼했다. 강미숙 여사는 아들과 남편을 모두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붕괴되어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김강철 회장은 친아들을 맞이하느라 바빴고 김민준에게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28세의 그 청년은 신속하게 그룹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 나는 두 아이를 데리고 새로 단장한 집으로 이사했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아파트로 학교도 가깝고 환경도 좋았다. 새 출발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다. 이사하는 날 친구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었다. 그중에는 지난 3년간 나와 함께한 사립탐정 김 반장도 있었다. 사모님 새로운 삶을 얻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김 반장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반장님. 나는 진심으로 답했다. 반장님 없었으면 그 많은 증거를 모으지 못했을 거예요. 김 반장은 손을 저었다. 제 일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항상 궁금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어떻게 김강철 회장님을 조사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여자의 직감이죠. 처음 그분을 뵈었을 때 김민준 씨와 하나도 닮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나중에 김민준이 바람 피우는 걸 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겠거니 생각했죠. 역시 제 예상이 맞았고요. 김 반장은 엄지를 치켜 세웠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날 밤 새집 정리가 끝나고 두 아이는 거실을 뛰어다니며 눈을 반짝였다. 엄마, 새집 너무 예뻐요. 딸아이가 외쳤다.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나는 몸을 숙여 아이를 안았다. 좋아? 네, 너무 좋아요. 아들이 달려왔다. 엄마, 아빠는 언제 우리 보러 와요?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 아빠는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는 곳에 있어. 아빠가 잘못을 다 뉘우치면 우리를 보러 올 거야. 그럼 오래 걸려요? 아마 몇 년은 걸릴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아빠 보고 싶어요. 나는 두 아이를 모두 껴안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도 알아. 하지만 아가들아, 어떤 일들은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해. 지금 아빠는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야.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항상 너희들 곁에 있을 거야. 알았지? 두 아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발코니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3년의 인내, 3년의 은밀한 준비. 마침내 오늘 이 결말을 맞이했다. 누군가는 나를 잔인하다고 하고 누군가는 무정하다고 말하지만 오직 나만이 안다. 수많은 잠 못 이루는 밤, 내가 얼마나 이를 악물고 버텨왔는지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경계 없는 선의는 나약함일 뿐이다. 혼인 신고를 하러 가던 날 주강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내 동생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으니 평판이 안 좋잖아. 내 이름으로 올려. 우리 아이인 것처럼.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비웃었다. 장난해?
내가 예상처럼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자 주강준은 즉시 얼굴을 굳히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동의할 때 그때 신고하는 거야. 말을 마친 그는 획 돌아서 가버렸고 나는 바보처럼 구청 앞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혼인신고가 파투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고 원인은 언제나 그의 소중한 여동생이었다. 그가 내가 바보처럼 거기서 계속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나? 나는 고개를 숙여 그의 SNS에 올라온 새 상태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곧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는 입꼬리를 올리고 한 줄을 입력했다. 신고할래? 나 지금 구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15분도 채 되지 않아. 고태호가 바람처럼 차를 몰고 왔다. 정말 나랑 신고할 수 있는 거야?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여 빛났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헛소리 그만해. 신분증은 가져왔어? 고태호가 중얼거렸다. 나 4억짜리 계약도 버리고 여기로 달려왔는데 질문 하나 더 못하게 해? 하지만 혼인관계 증명서를 손에 들었을 때 그는 눈을 떼지 못했다. 내가 정말 너랑 결혼했어. 네가 정말 내 아내야. 그 후 그는 계약서에 서명하러 돌아가야 한다며 미안해했고 나더러 택시 타고 집에 가라고 당부했다. 내가 길가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주강준이 여동생을 태우고 와 내 앞에 멈춰섰다. 타! 나는 혼인 서류가 든 가방을 가볍게 누르며 차갑게 차문을 열었다. 자, 그가 내민 상자 안에는 싸구려 실크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역시 주강준다웠다. 매번 나를 화나게 한 후에는 이런 값싼 선물을 던져주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가려 했다. 그의 여동생 주소민이 선물 상자를 훑어보며 경멸하듯 입꼬리를 올렸다. 겨우 핸드백 사은품이잖아. 쓰레기나 다름없네. 나는 못 본 척하며 상자를 옆으로 치웠다. 주소민은 나를 보며 조롱하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바보인 줄 아나. 어디 가는데? 내가 무심하게 물었다. 주강준이 목소리를 낮추고 여동생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선물 찾아서 할아버지 댁으로. 나는 오늘이 그의 할아버지 팔순 잔치라는 것을 떠올렸다. 축하드리러 가기로 미리 약속했던 일이었다. 가야지.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셈치고. 백미러를 통해 주강준이 나를 훔쳐보며 드물게 입을 열어 해명했다. 지연아, 오해하지 마. 내 동생이 결혼도 안 하고 임신했으니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쉽잖아. 아이를 우리 호적에 올리면 나중에 시집가기 쉬울 거야.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결혼도 안 하고 임신했으니 보기 좋은 꼴은 아니지. 남자친구도 없으니 사람들이 비천하다고 해도 할 말 없겠네. 당신 호적에 올리는 게 딱 맞겠네. 주소민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며 반박하려 했다. 내 호적이 아니라 너와 내 호적에 올리는 거지. 주강준이 끼어들며 나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한 글자 한 글자 칼날처럼 말했다. 내가 동의 안 하면? 그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네가 동의 안 하면 헤어져야지.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의 얼굴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내가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데 동의한 줄 알았나 보다. 안타깝게도 그는 내가 그래라고 한 것이 헤어지는데 동의한 것임을 잊었다. 그는 심지어 거짓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봐, 지연아. 네가 이렇게 일찍 말을 들었으면 우리 벌써 혼인신고 끝냈을 텐데. 나는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다. 마치 우리의 3년 감정이 그 속도로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의 여동생은 주강준과 동갑으로 할아버지가 입양한 딸이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이에 밝힌 아픈 가시였다. 데이트할 때도 그를 따라왔고 밥 먹을 때도 그녀가 있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집에는 그녀를 위한 방이 따로 있었다. 불만을 표한 적도 있지만 주강준은 매번 무시했다. 걔는 내 동생이야. 뭘 더 생각하는데. 그는 그녀와 함께 자랐고 감정이 돈독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굴욕을 삼켜야 했다. 안타깝게도 그의 여동생은 분수를 몰랐고 항상 우리 사이에 끼어들려 애썼으며 과도하게 친밀한 척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그녀가 그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를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들이 선물을 찾으러 차에서 내렸을 때 그의 여동생은 일부러 그의 팔짱을 끼고 승리를 과시하듯 웃었다. 뒤에서 보면 그들은 영락없는 연인이었고 나는 길 잃은 이방인처럼 차 안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지난 3년간 언제나 그랬다. 나는 마치 그들의 관계에 끼어든 제3자 같았다. 하지만 나는 2년 동안이나 그를 쫓아다녀 겨우 얻었는데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았기에 감히 몇 번이고 나를 구청에 버려두었던 것이다. 처참한 기억에 잠겨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고태호였다. 여보, 나 계약 다 끝냈어. 근데 오늘 저녁에 손님 접대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일 끝나면 다시 전화할게. 그제야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였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 자신도 아직 새로운 신분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하지만 고태호의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주강준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누구야? 주강준이 차문을 열자마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친구. 어쩐지 내가 고태호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때 주소민도 선물을 들고 탔다. 그녀는 선물을 내려놓으며 손을 비비고 연약한 척 한숨을 쉬었다. 추워. 주강준이 즉시 그녀의 손을 잡아 자기 손바닥 안에 감쌌다. 내가 녹여줄게. 마치 나는 차 안의 공기인 것처럼. 그 순간 나는 내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그가 나를 구청에 버려두었기에. 만약 정말 그와 결혼했다면 이 애매한 관계를 평생 견딜 수 있었을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비웃었다. 강준아, 아까 밖이 너무 추웠는데 아기는 괜찮을까? 주소민이 갑자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주강준은 그 말을 듣자마자 긴장하며 손목에 차고 있던 염주를 풀어 그녀의 손목에 채워주었다. 이거 차고 있어. 너희 모자의 평안을 빌었어. 백미러를 통해 주소민이 나를 훑어보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그 염주는 내가 생리 중에 999개의 계단을 올라산 정상의 절에서 그의 평안을 빌어준 것이었다. 산을 내려올 때는 폭우를 만나 익사할 뻔했다. 내가 선물한 날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평생 차고 다니겠다고 절대 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고작 2년 만에 다른 사람에게 깃털처럼 가볍게 줘버렸다. 기억이 칼날처럼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억울한 눈물을 억지로 참았다. 손을 뻗어 주소민의 손을 차갑게 잡고 염주를 확 잡아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쓰레기는 차만 복잡하게 해. 주소민은 잠시 분노했지만 금세 억울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강준아, 지연 언니 화났나 봐. 오빠가 나한테 염주 줘서 그런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던져버릴 수가 있어? 오빠가 차던 건데. 언니는 오빠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나 봐. 주강준의 얼굴이 굳어지며 으르렁거렸다. 신지연, 또 무슨 미친 짓이야? 싸구려 팔찌 하나 가지고 보물이라도 되는 줄 알아? 내가 내 동생한테 줬는데 뭐가 어때서? 네가 그렇게 이기적이니 너랑 결혼 못하는 거야.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결혼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 말에 그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가 났다. 분명 내가 화를 내야 할 상황인데 그는 오히려 씩씩거리며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아 빨간불 2개를 연달아 지나쳤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할아버지가 주소민을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체 누구 애를 가진 거냐? 약혼 못하면 당장 지워. 우리 주씨 집안 딸은 절대 결혼 안 하고 애 낳는 꼴 못 본다.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주소민의 고양이 울음 같은 흐느낌이 들려왔다. 주강준은 안절부절못하며 나를 끌어당겨 간절하게 말했다. 지연아, 봤지? 내 동생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네가 할아버지께 가서 말해줘. 그 아이가 네가 대리모를 통해 얻은 아이라고. 어차피 너도 아픈 거 싫어하잖아. 아이가 생겼으니 낳을 필요도 없고. 나는 즉시 그의 손을 뿌리치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미쳤어? 네 동생 때문에 내가 애 못 낳는 여자라고 하라고? 그 애, 네 애잖아. 그래서 그렇게 감싸고 도는 거지. 주강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지연아, 무슨 헛소리야.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아까 차에서는 순순히 동의했잖아.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네가 한 짓들은 아마 하루 종일 말해도 다 못할걸. 주강준이 갑자기 내 손목을 꽉 쥐며 으르렁거렸다. 신지연, 아직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이 아이를 받아들여. 그리고 나와 내 동생 사이에 이상한 소문 만들지 마. 잘 생각해.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나를 한번 밀치고 돌아서 가버렸다. 나는 복도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파티가 끝날 무렵 할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하러 가려는데 복도 모퉁이를 돌자마자 그가 나를 발코니로 세게 끌어당겼다. 주소민이 이미 눈이 붉어진 채 억울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주강준이 내 손목을 꽉 쥐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신지연,
오늘 확실한 대답을 해. 이 아이, 내 이름으로 올릴 거야. 말 거야? 나는 벗어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놔, 주강준. 네가 그 애한테 그렇게 신경 쓰는 거 보면 내 애가 아니라고 하지 마. 말이 끝나자마자 주소민의 얼굴에 스치는 당혹감을 보았다. 주강준은 더 세게 쥐었다. 손목이 욱신거렸다. 또 헛소리 하는군. 내가 널 너무 오냐오냐 했어. 그가 손을 들어 내 턱을 꽉 쥐었다. 오늘 할아버지가 내 동생을 혼내서 걔가 창피해하는 걸 보니 통쾌했지? 네가 이렇게 악독한 줄 알았으면 널 사랑하지도 않았을 거야. 예전에는 싸울 때마다 그는 내게 그 말을 던졌다. 그리고 매번 내가 먼저 마음이 약해져 달래고 사과하고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린 후에야 그는 마지못해 용서해 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분노를 억누르고 느리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우리 헤어져. 주강준은 멍하니 있다가 내 손목을 놓고 한 걸음 물러서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내 얼굴을 훑어보았다. 진심이야? 신지연.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목소리를 낮춰 경고했다. 내 성격 알잖아. 내가 한번 헤어지자고 동의하면 넌 절대 후회할 기회 없을 거야. 앞으로 내 앞에서 헤어지자는 말 쉽게 하지 마. 말을 마친 그는 돌아서 가버렸다. 나도 차갑게 등을 돌려 그곳을 떠났다. 주씨 집안,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한 걸음 떼자마자 주소민이 갑자기 나를 세게 밀었다. 반사적으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둘 다 옥상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녀가 내 위로 넘어지면서 너무 아파서 나는 그녀를 세게 밀쳐냈다. 그녀는 바닥으로 굴러갔고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너무 아파서 내 손도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 소리에 주강준이 돌아봤다. 소민아! 그는 소리치며 달려와 나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는 주소민을 껴안았다. 소민아! 괜찮아? 어디 아파? 불편해? 주소민이 연약하게 눈물을 흘렸다. 아파. 너무 아파. 언니가 날 때렸어.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비처럼 눈물을 쏟아냈다. 주강준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나를 불태울 듯했다. 신지연, 이번에는 절대 용서 못해. 두고 봐. 나는 소리쳤다. 이유는 물어볼 생각도 안 해? 평생 네 동생한테 휘둘릴 작정이야? 내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픔 때문이기도 했지만 지난 3년간 그가 단 한 번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들을 생각도 않고 주소민을 안아들고 떠났다. 몇 걸음 가다가 돌아보며 경고했다. 너도 병원에 같이 가. 내 동생한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뼛속까지 시렸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주소민에게 깔린 다리는 멍이 들었고 팔꿈치는 피가 흥건했다. 누가 봐도 내가 더 심하게 다쳤지만 그의 눈에는 내가 죄인일 뿐이었다.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코트를 걸치고 조용히 그들을 따라 차에 탔다. 그는 미친 듯이 운전했고 가드레일에 부딪힐 뻔했다. 운전하면서도 다급하게 소리쳤다. 소민아, 잠들지 마. 거의 다 왔어.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치 그녀가 죽기 직전인 것 같았다. 주소민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연약한 척했지만 방금 전까지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해 피를 뽑고 검사를 받은 후 주소민은 불쌍한 척하며 내게 주사 맞은 자리에 솜을 눌러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솜을 눌러주고 그것을 조용히 챙겼다. 눈빛은 차가웠다. 1년의 검사가 끝나고 결과는 약간의 빈혈 외에는 그녀가 완전히 건강하다는 것이었다. 뱃속의 아이도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빈혈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주강준은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긴장했다. 빈혈? 어떻게 이럴 수가? 맞아. 내 동생은 희귀혈액형이야. 신지연, 너도 희귀혈액형이잖아. 네가 수혈해 줄 수 있어. 그는 즉시 나를 의사 앞으로 끌고 갔다. 의사가 그를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다. 임산부의 가벼운 빈혈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전혀 수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강준은 들을 생각도 않고 으르렁거렸다. 오늘 반드시 수혈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데 무슨 일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의사가 더 설명하려 하자 주강준은 즉시 명함을 꺼내 거만하게 말했다. 이 병원 우리 집안이 투자한 곳입니다. 직장을 잃고 싶지 않으면 당장 피 뽑아서 수혈하세요. 그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니 나는 그냥 떠나고 싶었다. 의사가 나를 보며 무력한 눈빛으로 말했다. 수혈을 하더라도 이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동의 안 해요.
내 피를 왜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하죠? 주강준이 내 손목을 꽉 쥐었다. 신지연, 이해해야 해. 내 동생은 임신 중이야. 다치게 할 수 없어. 나는 분노로 떨렸고 목소리도 화가 나서 갈라졌다. 걔는 다치면 안 되고 나는 괜찮아? 너 아직 사람이긴 해, 주강준? 내가 몇 년째 빈혈인 거 뻔히 알면서 날 억지로 끌고 가려는 거야?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손을 놓지 않았다. 지연아, 말 좀 들어. 네가 수혈만 해주면 내일 당장 혼인신고하러 가자. 너 계속 결혼하고 싶어 했잖아. 이번엔 절대 약속 어기지 않을게. 나는 뿌리치며 소리쳤다. 놔! 이 미친놈아! 나 좀 놔! 그는 놓기는커녕 경비원들을 불러 나를 붙잡게 했다. 혼란 속에서 나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태호 씨, 나 좀 구해줘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핸드폰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스피커에서 고태호의 목소리가 여전히 흘러나왔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어디야? 하지만 혼란스러운 소음이 그의 목소리를 덮어버렸다. 사람들이 나를 억지로 눌러 피를 뽑기 위해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생리기간이 길고 양이 많아 오랫동안 빈혈을 앓아왔고 온갖 치료를 해도 소용없었다. 주강준. 그는 그걸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직접 나를 데리고 한의원을 찾아다녔는데 이제 여동생 앞에서는 귀머거리에 장님, 벙어리가 되었다. 그의 눈에 내 건강은 주소민의 머리카락 한 올만도 못했다.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다. 팔에 꽂히려 하는 주사바늘을 보며 나는 절망적으로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 요란한 발소리가 들렸다. 7, 8명이 들이닥쳤다. 감히 내 안에 피를 뽑으려는 게 누구야? 고태호였다. 그는 즉시 간호사를 밀치고 나를 자기 등 뒤로 끌어당겨 보호했다. 주강준은 멍하니 서 있다가 고태호의 날카로운 눈빛을 받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고태호를 밀쳤다. 네가 누군데 내 아내라고 해? 신지연은 분명히 내 여자친구야. 놔줘. 그는 고태호를 끌어내려 했지만 고태호가 살짝 몸을 피하자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나에게 몸을 숙여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폭풍 전야처럼 조용했다. 여보, 누가 내 피를 뽑으려 했어? 나는 손을 들어 주강준을 똑바로 가리켰다. 고태호의 얼굴이 즉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고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갑자기 주강준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주강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내가 내 여자친구 피를 뽑겠다는데 너랑 무슨 상관이야? 여긴 우리 집안이 투자한 병원이야. 네가 여기서 함부로 나댈 수 있을 것 같아? 여봐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또 한 대 맞고 코피를 쏟았다. 경비원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고태호의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밖의 경비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얘져서 감이 들어오지 못했다. 주강준은 2대를 맞고 눈이 붉어지며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맞서 싸우려 했지만 움직이자마자 고태호의 사람들에게 붙잡혔다. 고태호가 내 주위를 돌며 내 팔에 가득한 상처를 보고 마음 아픈 눈빛을 보냈다. 당장 붕대 감아줘. 내 안에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는 건 용납 못해. 그는 심지어 부드럽게 내게 물었다. 다른데 아픈 곳은 없어? 고태호의 진심 어린 걱정을 보고 주강준의 잔인함을 떠올리자 내 눈물은 마침내 참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다. 고태호가 나를 안고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따뜻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워하지 마, 여보. 이제부터는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주강준은 의자에 앉아 헐떡이며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신지연은 내 여자친구야. 너무 친하게 굴지 마. 오늘 일은 네가 다시는 그녀에게 손대지 않는다면 넘어가 줄 수 있어. 고태호가 웃음을 터뜨렸다. 거만하고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래? 신지연은 내 아내야. 그녀에게서 멀어져야 할 사람은 바로 너야. 말을 마친 그는 품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꺼내 가볍게 입을 맞추고 펼쳐서 주강준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똑똑히 봐. 뺏길까 두려웠는지 그는 즉시 다시 집어넣었다. 주강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있었다. 곧이어 그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 씨발, 가짜 서류로 날 속이려는 거야? 내가 말하는데 장난치지 마. 오늘 오후에 나 신지연이랑 혼인 신고하러 갔었어. 내가 떠날 때 걔는 화나서 거의 울 뻔했다고. 걔가 날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너랑 결혼해?
너랑 신고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제야 그는 알았다. 내가 그에게 버려졌을 때 화가 났다는 것을. 내가 그를 그렇게나 사랑했다는 것을. 그런데도 그는 몇 번이고 나를 버리고 내 감정을 짓밟았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왜? 단 하나의 이유. 그는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 옆에 서 있던 의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작은 목소리로 그래서 산모에게 수혈이 아직 필요한가요? 주강주는 말이 없었다. 고태호가 의사를 훑어보자 날카로운 눈빛에 그 사람은 즉시 뒤로 물러났다. 주소미는 입을 벌려 무슨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다. 주강준이 나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말했다. 신지연, 네가 그렇게 혼인 신고하고 싶어 했잖아. 좋아, 내일 가자. 그때 진짜 서류로 저놈 눈을 멀게 해주자. 그는 고태호를 훑어보며 내가 예전처럼 고개를 끄덕이길 기다리는 도발적인 눈빛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나는 차갑게 침묵했다. 그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다. 고태호는 주강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부드럽게 내게 물었다. 여보, 이제 갈까? 어디부터 가고 싶어? 나는 피 묻은 손뭉치를 생각했다. 반드시 주강준의 집에 가서 내 물건을 찾아와야 했다. 그 사람 집에 가서 내 물건 찾아올래요. 주강준의 얼굴이 즉시 어두워졌다. 시발, 왜 아직도 내 여자친구를 아내라고 부르는 거야? 그의 눈은 폭풍이 치는 듯했고 마치 자기 재산을 남에게 빼앗긴 것 같았다. 그는 주먹을 들고 고태호에게 다가갔지만 자신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조용히 손을 내렸다. 고태호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내 손을 잡고 떠났다. 주강준은 아쉬움 가득한 눈빛으로 따라오며 즉시 뒤쫓았다. 주소민이 뒤에서 다급하게 불렀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가 주강준의 집에 도착하자 그도 헐떡이며 따라왔다. 내 얼굴을 살피며 지연아, 너 고태호를 방패 삼는 거지? 오늘 내가 신고 안 해줘서 화나서 일부러 날 화나게 하려는 거 맞지? 나는 침묵했다. 그는 결심한 듯 내 손을 잡았다. 내일 신고하러 가자. 맹세할게. 이번엔 아무도 못 막아. 고태호가 다가와 그의 손을 쳐내며 차갑게 말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내 아내 손에 손대지 말고. 주강준은 입술을 깨물고 가슴속에 분노를 억눌렀다.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자 예전에 샀던 섹시한 잠옷 포장이 뜯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나 이거 새로 산 건데 왜 포장을 뜯었어? 주강준이 잠시 멈칫했다. 네가 입었잖아? 입었으니 포장을 뜯었겠지. 나는 비웃었다. 언제 입었는데? 이거 첫날 밤을 위해 아껴두려던 거야. 몰랐어? 아, 맞다. 이제 간직할 첫날 밤도 없지. 주강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3개월 전 비가 많이 오던 그날 밤. 그날 내가 술에 취했는데 네가 그 잠옷을 입고 나랑 같이 말을 하다 그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동공이 작아지며 마치 끔찍한 기억이 스쳐 지나간 듯했다. 그날 내가 술 마시는 거 말렸는데 너 안 들었잖아. 그래서 화나서 거실에서 잤어. 밤새 거기서 잤는데 내가 언제 너랑 같이 있었다는 거야? 말을 하며 나도 모르게 몇몇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올라 입을 다물었다. 마치 무언가에 심장을 찔린 듯 주강준은 즉시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빛은 초점 없이 공허했다. 고태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척했다. 동영상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지만 나는 그가 듣지 않는 척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서둘러 중요한 물건들을 마저 챙기고 주강준의 칫솔도 챙겨 그 혐오스러운 집을 떠났다.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주소민이 마침 돌아왔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눈빛은 큰 싸움에서 이긴 듯 의기양양했다. 고태호가 그녀를 훑어봤다. 경멸 가득한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번쩍 들어올려 마당 한가운데서 한 바퀴 돌리고는 내 입술에 키스했다. 여보, 드디어 너랑 결혼했어. 너무 기뻐. 비록 신고는 했지만 그는 어떤 의식도 빼놓지 않았다. 프러포즈, 약혼, 결혼식, 증명서를 받은 그날 모든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 다음 날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일치했다. 나는 사진을 찍어 주강준에게 보냈다. 그가 계속 글자를 입력하는 것이 보였지만 한참 동안 아무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 그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모함한다고 하더니 결국 자기 여동생이 자기 아이를 임신하게 만들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내가 낭비했던 세월을 되돌아봤다. 지난 3년간 그들 사이에서 나는 제3자나 다름없었다. 커피 잔을 입에 대자마자 문이 벌컥 열렸다.
주강준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어둡고 예측할 수 없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꽉 껴안았다. 지연아, 난 정말 몰랐어. 이제야 기억났어. 3개월 전 내가 취했을 때 내 동생이 내 잠옷을 입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 난 너인 줄 알고 그래서. 그는 흐느꼈다. 난 여전히 걔를 동생으로만 생각했어. 어릴 때부터 친해서 잘해준 것뿐이야. 다른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 걔한테 낙태하라고 할게. 걱정 마. 네가 고태호를 이용해서 날 화나게 하는 거 다 알아. 어젯밤 내 동생이 고태호가 너를 안고 돌고 키스했다는 얘기 듣고 정말 화났었어. 하지만 널 용서할게. 이제 화 풀면 안 될까? 그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지금 당장 신고하러 가자. 이번엔 정말이야. 다시는 널 버려두지 않을게. 그가 내 손을 끌었고 나는 뿌리치며 차갑게 웃었다. 나 결혼했어. 어제 말했잖아. 그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여전히 침착하려 했었다. 어제 고태호가 보여준 그 서류. 가짜, 맞지?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진짜야. 구청에서 발급한 100% 정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다가 마치 마음속의 의심을 확인한 듯 갑자기 소리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넌 내 여자친구인데 어떻게 다른 남자랑 신고를 해? 너무 화가 나서 그의 눈썹이 찌푸려지고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를 노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넌 아직도 날 여자친구로 생각해? 네가 네 동생 옆에 붙어 있을 때 남들이 보면 너희 둘이 연인인 줄 알겠더라. 내 신혼집에 걔를 위한 방까지 따로 마련해두고 네가 사는 선물은 2개씩, 하나는 걔 거, 하나는 사은품처럼 내 거. 난 좋은 거 가질 자격도 없어? 아니면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서 걔 손해볼까 봐 두려웠던 거지? 나는 한숨을 쉬고 씁쓸하게 웃었다. 네가 날 마음에 뒀다면 나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야. 네가 날 구청에 몇 번이나 버려뒀는지 알아? 3번이야. 3~4번이라고. 넌 날 3번이나 버렸어. 내가 바보같이 참지 않았다면 진작에 널 떠났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네 냉대를 계속 견딜 수는 없어. 난 신씨 집안의 큰딸이야.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왜 너 같은 썩은 나무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해.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주강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듬거리며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어떻게 그렇게 원한을 품을 수 있어? 나는 피식 웃었다. 너무 씁쓸하고 나 자신도 우스워서 웃음이 나왔다. 원한을 품는 건 상처받았기 때문이야. 상처받지 않았다면 원망도 없지. 난 성모 마리아가 아니야. 네가 바라는 만큼 관대하지 않다고. 관대한 사람이 좋으면 가서 걔랑 결혼해. 아니면 아예 네 동생이랑 결혼하든가. 걔가 온갖 계산 끝에 네 아이를 가졌잖아.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주소민이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주강준의 얼굴이 즉시 어두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애원했다. 지연아, 또 화냈네. 난 너랑 결혼하러 왔는데 넌 계속 날 밀어내. 그의 말은 예전의 상처들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는 항상 그랬다. 내가 그에게 불편한 말을 하면 감정을 조종하며 모든 잘못을 내게 돌렸다. 네가 화냈어. 네가 참을성이 없어. 네가 관대하지 않아. 넌 현명한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될 줄 몰라. 그 말들이 지난 3년간 내 자존심을 갉아먹었다. 나는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렸다. 지연아, 네가 날 그렇게 사랑했잖아. 고태호랑 결혼한 건 날 화나게 하려고. 그런 거 알아? 착하지? 가서 그놈이랑 이혼해. 이혼하고 그날 바로 우리 신고하자. 맹세할게.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가 그렇게 자신만만한 것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비웃으며 차갑게 말했다. 여기서 나 역겹게 하지 말고 꺼져. 내가 고태호랑 결혼 안 했어도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을 거야. 이 세상에 너만 남았다고 해도 절대 너랑은 신고 안 해. 그가 무슨 말을 더 하려는데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가 일을 가는 소리가 들렸다. 네가 배 아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장 가서 낙태해. 우리 주씨 집안은 너 같은 거 못 받아줘. 전화를 끊고 그는 나를 돌아보며 미안한 척했다. 봤지? 난 걔한테 이렇게 대해. 걔가 일부러 임신해서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난 원하지 않았어.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그는 그녀에게는 얼음장처럼 잔인했고 나에게는 내가 아직 신경 쓰는 것처럼 고개를 숙여 애원하고 달콤한 말을 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지쳐서 신경 쓸 힘도 없었다. 그가 계속 떠드는 동안 나는 경비원을 불렀다. 앞으로는 이 사람 회사에 한 발짝도 들이지 마세요. 경비원에게 끌려가면서도 그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다. 처음부터 다시 널 쫓아다니게 해줘. 지연아,
그렇게 무정하게 굴지 마. 내가 그렇게까지 분명하게 말했는데도 보통 사람이라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니었다. 아침마다 그는 회사 정문 앞에 서서 큰 꽃다발을 들고 뻔뻔하게 나를 기다렸다. 내 거절은 그를 분수알게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더 뻔뻔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내가 쇼핑을 할 때도 멀리서 몰래 따라왔다. 한 번은 고태호와 저녁을 먹고 식당에서 나오자 그가 거기 서 있었다.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지연아, 오늘 우리 사귄 지 3주년이야. 선물 주려고 왔어. 그는 유명 브랜드 보석 상자 같은 것을 들고 자신만만하게 내 앞에 내밀었다. 나는 그를 광대처럼 쳐다봤다. 우린 오래전에 끝났어. 무슨 기념일이야. 정말 할 일 없나 보네. 하지만 그는 못 들은 척 끈질기게 말했다. 열어봐. 마음에 들 거야. 고태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상자를 땅에 떨어뜨렸다. 주강준, 아직도 장난이 안 끝났어? 예전에 내가 신지연을 쫓아다닐 때 걔는 너만 좋아해서 내가 양보했어. 이제 걔는 내 아내야. 아직도 포기 못해?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상자가 떨어지며 안에 있던 목걸이가 굴러 나왔다. 바로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디자인이었다. 그가 나더러 열어보라고 한 이유를 알겠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취향 바뀌었어. 내가 좋아할 땐 안 주더니 이제 관심 없으니까 줘도 아무 의미 없어. 고태호가 나를 품에 안고 주강준을 차갑게 쏘아봤다. 내 아내가 선물 한 번도 못 받아본 줄 알아? 지난 며칠간 내가 준 선물이 네가 3년 동안 준 것보다 많을걸. 주강준의 눈빛이 즉시 어두워졌다. 곧 꺼질 등불처럼 희미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억지로 말했다. 하지만 지연아, 넌 날 그렇게 사랑했잖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어? 난 안 믿어. 안 믿어.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보였다. 바로 그때 주소민이 어디선가 나타나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준아, 왜 그래? 나와 고태호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녀의 눈에 도끼 어린 질투가 드러났다. 신지연 같은 변덕스러운 여자는 버리는 게 맞아. 나한테 와. 그녀는 손을 뻗어 주강준을 끌려했지만 그가 그녀의 손을 세게 뿌리쳤다. 분노에 찬 목소리로 너 나한테서 떨어져. 네가 함정에 빠뜨리지 않았으면 지연이가 날 떠나지 않았을 거야. 넌 입양된 동생이야. 그걸 몰라? 넌 부끄러움도 모르지만 난 알아. 주소미는 그가 사람들 앞에서 사생활을 폭로할 줄은 몰랐다. 창피해서 얼굴이 하얘졌지만 여전히 반박했다. 우린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함부로 말하지 마. 주강준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노려봤다. 처음부터 넌 나한테 음모를 꾸몄지. 그렇지. 어떤 말이 군중을 자극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수군거렸다. 저 사람 주씨 집안 도련님 아니야? 옆에 임신한 여자도 주씨 집안 사람인데 세상에 내가 방금 뭘 들은 거야? 누군가는 조용히 들어보자고 했다. 주소미는 누군가 자기를 알아보자. 즉시 주강준을 끌고 떠나려 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집착이 정말 혐오스러웠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강준, 넌 스스로 군자라고 생각하겠지만 군자는 정정당당해야 해. 난 결혼했어. 다른 사람의 아내라고. 더 이상 네게 시달리고 싶지 않아. 네가 날 따라다닐수록 네가 더 경멸스러워. 이제 그만 광대직 그만둬. 주강준이 입을 열기도 전에 주소민이 소리쳤다. 네가 뭔데 따라다녀야 해. 우리 주씨 집안이 이렇게 부자인데 너 하나 없다고 못 살 것 같아? 자만하지 마. 헤어지기도 전에 다른 남자 꼬드기는 여자. 우리도 경멸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짝! 주강준이 손을 휘둘러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다. 네가 여기서 말할 자격 있어? 잊지 마. 넌 그냥 주씨 집안의 입양아야. 내 일에 참견하지 마. 그 요란한 소리에 그녀는 몇 걸음 물러섰다. 뺨이 붉게 부어올랐다. 얼굴을 감싸 쥔 주소민의 눈에는 놀라움과 굴욕이 가득했다. 오빠, 오빠가 감히 날 때려? 그녀의 목소리는 격분으로 떨렸지만 주강준은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분노에 찬 눈으로 때리면 어때서?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연이를 잃지 않았을 거야. 넌 정말 재앙만 가져오는 재수 없는 년이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는 핸드폰을 꺼내 소리쳤다. 주소민 데려가서 낙태시켜. 오늘 당장. 주소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 돼, 강준아. 이건 우리 아이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 그렇게 대하지 마. 그녀는 말하며 공황 상태로 뒤로 물러서며 도망치려 했지만 그에게 붙잡혔다.
몇 사람이 재빨리 와서 그녀가 울고불고 애원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끌고 갔다. 나와 고태호는 혼란을 틈타 조용히 떠났다. 듣자 하니 그날 그녀는 강제로 낙태를 당했다고 한다. 주씨 집안은 체면이 깎일까 두려워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며칠 후 주광주는 더 이상 나를 따라다니지 않았다. 내 결혼식 날까지. 고태호는 그가 와서 난동을 부릴까봐 미리 경비를 강화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날 그는 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살을 생중계했다. 나중에 그 영상을 다시 보았다. 그는 말했다. 옛날에 저에게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그녀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제 곁에 있었지만 저는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녀를 잃고 나서야 저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런 것이겠지요. 만약 하늘이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그 여자에게 말할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해. 하지만 오늘은 그녀의 결혼식 날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녀를 품에 안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인생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녀의 결혼을 축하하며 영원히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마치고 그는 자살했다. 듣자 하니 그때 누군가 제때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은 신속하게 주소를 찾아냈지만 한 발 늦었다.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자살을 시도한 후였다. 응급처치로 목숨은 건졌지만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았다. 말이 어눌해지고 반응이 노인성 치매처럼 둔해졌다. 그의 부모님은 여러 번 내게 전화를 걸어 와서 한번 봐달라고 희망했지만 나는 모두 거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지연아, 미안해.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날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네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그 때문에 널 상처 줬어. 하지만 하늘은 공평하더라. 결국 날 버렸어. 뉴스 봤겠지. 지금 내 모습을 알 거야. 이런 사람은 나 자신도 거울을 보기 두려워. 이런 사람은 더더욱 내 앞에 나타날 자격이 없어. 하지만 남은 평생 너를 축복하며 살게. 너도 원한을 풀고 내게 진심 어린 축복 한마디 보내주길 바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어른은 모두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 결과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행복은 결코 다른 사람의 축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을 잘 살면 그만이다. 나머지는 모두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